노인복지관 4층 서예실에 들어서자 묵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순자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66년을 살면서 붓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오신 분이세요? 뒤에서 들린 남자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깔끔한 회색 조끼를 입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박노철입니다. 여기서 강사님 도우미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순자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혼자 와서 괜히 눈치만 보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친절한 분을 만나니 다행이었습니다. 서예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붓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맨 뒤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철이 붓과 먹물, 종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붙잡는 법부터 배워보죠. 강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재봉틀과 바늘에만 익숙했던 손이 붓의 감촉을 낯설어 했습니다. 첫 줄을 적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정말 자신만을 위한 것을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철 같은 사람에게 속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재봉틀 전원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장에 가서 예쁜 천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색깔로요. 그리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새로운 옷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순전히 자신만을 위해서요. 외로움에 찔린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다시 꿰매면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늘과 실로 천을 꿰매듯이 시간과 경험으로 마음을 꿰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잘못된 실은 뽑고 새로운 실로 다시 꿰매는 것. 그것이 바느질의 기본이고 인생의 기본이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재봉틀을 한 번 더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오늘도 내 편이 되어줘서. 재봉틀은 대답 대신 조용히 빛을 반짝였습니다. 마치 앞으로도 함께하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노철없는 하지만 자신이 있는 하루가요. 바늘은 잘못 찌르면 다시 뽑아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외로움에 찔린 자리는 아프지만 다시 꿰매면 더 단단해집니다. 이순자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번째 획을 그어보려고 했는데 붓끝에서 먹물이 툭 튀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까만 점이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죠? 옆자리에 노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예에서는 그런 실수도 운치가 되거든요. 지우개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확하고 깔끔하게 일해왔는데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노철은 순자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을 보니 글씨보다는 바느질에 더 익숙해 보입니다. 맞나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평생 재봉사로 일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서 생긴 작은 상처들이 보여요. 그리고 손목 움직임도 정교하고요. 바느질 하시는 분들 특유의 손 움직임이 있거든요. 순자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순자는 자신의 작품을 내려다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자와 여기저기 튄 먹물 자국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치고는 잘하셨어요. 노철이 순자의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잘한 건가요? 글씨는 연습하면 늘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은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은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쓰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순자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순자는 자신의 재봉 일지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지 위에 까만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아까 붓에서 튄 먹물이 일지에도 튀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재봉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빈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딸은 부산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예반에서 만난 노철이라는 분은 달랐습니다. 친절하면서도 섬세했습니다. 순자의 작은 실수도 자연스럽게 받아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서예반 수강료 15,000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박노철 씨 친절함. 간단한 메모였지만 순자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좋은 인상을 줬다는 뜻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순자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주 서예반 시간이 벌써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좋지만 그보다는 노철이라는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가족은 있을까요? 순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12년 동안 남자에 대해 이런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금요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서예반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 순자는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노철이 서예실 문을 열고 나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요. 그럼 커피 한 잔 드실까요? 아래 카페가 괜찮아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자와 단둘이 커피를 마셔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복지관 1층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노철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서예는 어떠세요? 어렵나요? 처음이라 낯설어요.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내가 서예를 좋아해서 따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노철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내분이 계시나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투병하다가요. 순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12년 전에 보냈어요.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어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노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봉일 그만두고 나서는 집에만 있어요. 가끔 시장도 가고 TV도 보고요.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죠. 노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는 걸 보니 대단하세요.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순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서예 수업이 끝나면 두 사람은 자주 커피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복지관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노철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 생활 이야기, 여행 다닌 이야기, 책에서 읽은 구절들을 인용하며 시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봄날에 꽃잎이 떨어져도 아름다운 건 다음에 더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순자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노철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노철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세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식이 특별해요. 그런가요? 네. 아내가 아팠을 때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노철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아요. 정말요? 네.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해요. 노철이 순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순자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서예반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66살이 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보라색 가디건을 입었는데 노철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가계부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노철 씨와 저녁 산책, 손잡음,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순자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노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철도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졌으니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도 나누면 덜할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재봉 작업을 하려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은 서예반도 다니지만 여전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두던 재봉 가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위가 어디 갔지? 순자는 재봉틀 주변을 뒤졌습니다. 서랍도 열어보고 바닥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없었습니다. 재봉 가위는 순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봉사로 일을 시작할 때 남편이 사준 것이었거든요. 40년 넘게 사용해서 손에 완전히 익은 도구였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순자는 집안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엌, 거실, 안방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가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 다른 곳에 두고 깜빡했나 싶어서 가계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에 가위를 들고 나간 적이 있는지 기억해 보려고요. 가계부를 펼쳐보니 지난주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서예방 간 날, 노철과 산책한 날, 시장 간 날 등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 노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예방 가는 길에 들러도 될까요? 근처까지 와서요. 네, 좋아요. 30분 후 노철이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차를 끓여서 내놨습니다. 집이 참 깔끔하네요. 역시 재봉사셨던 분답게 정리정돈을 잘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재봉 가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노철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위요? 혹시 지난번에 내가 고쳐주겠다며 가져간 거 기억 안 나세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순자 씨가 가위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제가 나를 갈아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순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철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자신이 깜빡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요즘 깜빡깜빡해서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위는 제가 나를 갈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노철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예반에 가서도 순자는 계속 가위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노철에게 가위를 맡긴 적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다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지난주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요일 시장 장보기, 수요일 서예반, 목요일 집에서 재봉, 금요일 노철 씨와 산책, 토요일 청소, 일요일 딸에게 전화. 지난주에 노철을 만난 날은 수요일 서예반과 금요일 산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위 이야기를 했다는 걸까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생 정확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봉 가위는 자신에게 너무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함부로 남에게 맡길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노철에게 맡겼다면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최근에 노철과 만나면서 너무 들떠 있어서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기억들은 또렷했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언제 청소했는지, 자식들과 언제 통화했는지 모두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신경이 쓰일 줄 몰랐습니다. 아니면 정말 자신이 깜빡한 것일까요? 수요일 오후 순자는 서예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현관에 놓아둔 신발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 순자는 신발을 일렬로 가지런히 정리해두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씩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급하게 나가면서 그랬나?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뭔가 어수선했습니다. 소파 쿠션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었고 테이블 위의 리모컨도 평소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평생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온 순자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순자는 집안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이 평소 위치와 달랐습니다. 특히 핸드크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서예반 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찰이 아니었습니다. 명찰을 집어들고 보니 박노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철의 명찰이 왜 자신의 방에 있는 걸까요?
전화기를 들고 노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노철 씨인가요? 아,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명찰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맞아요. 오늘 서예반 끝나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제 집 안방에서 발견했어요. 어, 그럴 리가요. 제가 순자 씨 집에 간 적이 있었나요? 순자도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노철이 집에 온 적은 재봉 가위 얘기를 했던 그날뿐이었습니다. 그때 명찰을 떨어뜨렸나 보네요. 우연이군요. 노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럼 내일 서예반에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없어서 어디서 떨어뜨렸나 걱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명찰을 다시 봤습니다. 명찰에는 먼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떨어뜨린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방은 노철이 들어간 적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노철은 거실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걸까요?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다른 침입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봉 가위가 사라진 것도 이상하고 오늘은 집안이 어수선하고 노철의 명찰까지 안방에서 발견되고 우연의 일치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순자는 문단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관문, 베란다문, 모든 창문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철에 대한 의심도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노철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순자는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으로 간직하던 시계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서랍장 맨 윗칸에 소중히 보관하던 금시계였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차고 다니던 것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손목에서 떼지 않던 물건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순자는 서랍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시계와 함께 보관하던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시계만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딸이 어머니 날에 선물로 준 금팔찌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계와 팔찌 모두 순자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순자는 온 집을 뒤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다른 곳에 옮겨둔 건 아닌지 구석구석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봉 가위 정도야 다시 살 수 있지만 남편의 시계와 딸의 선물은 다시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노철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 시계하고 딸이 준 팔찌가 없어졌어요. 어머, 그럼 도둑이 든 건가요? 모르겠어요. 다른 건 그대로 있는데 그것들만 없어졌어요. 노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혹시 제가 줬던 선물 돌려받은 거 아니에요? 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달에 순자 씨 생일이라고 제가 시계하고 팔찌 선물했잖아요. 그때 순자 씨가 너무 비싸다고 부담스러워 하셔서 제가 다시 가져간 거예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철이 자신에게 시계와 팔찌를 선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노철 씨가 주신 선물은 스카프 하나뿐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분명히 제가 드렸는데요. 노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깜빡하는 일이 자주 있으시니까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깜빡한 걸까요? 하지만 그런 값비싼 선물을 받았다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선물을 받았나요? 당연하죠.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을 이렇게 신경 써주겠어요? 순자 씨는 저 말고는 가까운 사람이 없잖아요. 노철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노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시계는 낡은 것이었고 딸의 팔찌도 그리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철이 선물할 만한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시계와 팔찌는 어디 있어요? 제가 가져갔죠. 순자 씨가 부담스러워 하셔서요.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노철이 그렇게 말하니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가계부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노철이 선물을 줬다는 날의 기록을 찾아봤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계부에는 남편 시계 청소함, 딸 팔찌 예쁘게 닦음 같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물건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순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파출소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시계와 팔찌가 없어졌다고요? 네, 남편 유품이랑 딸이 준 선물이에요. 경찰관이 질문했습니다. 집에 침입한 흔적이 있나요? 문이 부서졌다든지 창문이 깨졌다든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열쇠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순자는 노철 얘기를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글쎄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려워요. 혹시 가족분들이 가져간 건 아닐까요? 순자는 실망했습니다. 경찰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중한 물건들을 잃어버린 것도 슬펐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노철이 말한 게 맞는 걸까요?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계속해서 물건이 사라지고 노철은 자신이 준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기억은 점점 불확실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평소 습관대로 써왔던 재봉일지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봉일지부터 펼쳐봤습니다. 40년 넘게 써온 습관으로 순자는 매일 사용한 실의 색깔과 종류, 만든 옷의 종류, 특별한 일들을 꼼꼼히 기록해왔습니다. 노철이 선물했다고 주장하는 스카프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노철이 연분홍색 스카프를 선물했다고 했는데 일지를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렵 순자가 사용한 실 색깔 기록을 보니 연분홍, 마이너스 재고 부족으로 사용 중단, 분홍 계열 실 떨어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연분홍 실을 쓰지 않던 시기에 어떻게 연분홍 스카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 시기에는 파란색과 회색 실만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노철 씨는 연분홍 스카프라고 했는데 순자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노철이 처음 그 스카프를 보고 예쁜 색깔이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순자는 네,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지를 보니 그 시기에는 연분홍 실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스카프는 어디서 온 걸까요? 순자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스카프는 분명히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샀던 것이었는데 노철이 칭찬해 주니까 자신이 만들었다고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이제 와서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냥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철은 어떻게 그 스카프를 자신이 준 선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순자는 가계부도 다시 펼쳐봤습니다. 노철과 만난 날짜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가계부에는 노철이 말했던 선물 준 날의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혼자 집에서 청소를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재봉 가위를 노철에게 맡겼다는 날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날 가계부에는 서예반 마이너스 노철 씨와 인사만 나누고 바로 귀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길게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위를 맡겼다는 말일까요? 순자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노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그리고 정말 노철이 자신의 물건들을 가져간 것일까요? 순자는 다시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의 물건들이 평소와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같은 순서로 물건을 정리해 왔습니다. 왼쪽부터 립스틱, 화장품, 액세서리 순이었는데 지금은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랍을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뒤지고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서예반에 가는 시간, 시장에 가는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자의 마음속에서 노철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다음에 노철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섣불리 추궁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노철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시장 앞 카페에서 만날까요? 좋습니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요? 네, 할 말이 있어요. 시장 앞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순자는 창가 자리를 잡고 노철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철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됐어요. 이야기부터 할게요.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노철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 물건들 어디 있어요? 노철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드린 선물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노철 씨가 준 선물이 아니라 제 물건들이에요. 남편 시계, 딸이 준 팔찌, 재봉 가위까지요. 순자 씨, 또 깜빡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노철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재봉 일지하고 가계부를요.
순자는 가방에서 일지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노철 씨가 스카프를 선물했다고 하는 날, 저는 연분홍 실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재고가 떨어졌다고 적혀 있거든요. 노철이 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곧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색깔이었나 보죠. 기억이 헷갈릴 수 있어요. 가위를 맡겼다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은 서예반에서 인사만 나누고 바로 집에 왔다고 적혀 있어요. 순자 씨가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노철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사진에는 시장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화면에 반사되어 보이는 작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집 근처 골목에서 가방을 들고 나오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노철 씨 맞죠? 순자는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전광판 화면에 자신의 집 근처 골목이 반사되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노철이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노철의 특징적인 회색 조끼와 걸음걸이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우연히 뭐요? 제가 서예반에 간 사이에 우연히 제 집에 들어가서 우연히 물건을 가져간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요? 저를 바보로 아세요? 외롭다고 해서 뭘 해도 되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철은 당황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이 다 봐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장 제 물건들 어디 있는지 말해요. 노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사실은 뭐요? 저한테도 사정이 있어요.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그냥 잠깐 빌려 쓰려고 했던 거예요. 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빌려 쓰려고요?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가는 게 빌려 쓰는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 돌려드릴게요. 노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노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동거 여자 있다면서요? 그 사람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죠? 노철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철 씨,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물건들 당장 돌려주세요. 순자 씨, 싫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순자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노철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자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이틀 후 순자의 집 현관 앞에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라졌던 재봉 가위, 남편의 시계, 딸의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순자 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순자는 물건들을 하나씩 손에 들어봤습니다. 다행히 손상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물건들을 보면 노철 생각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돌려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순자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바느질을 하고 싶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습니다.
새로 산 파란색 천을 펼쳤습니다. 무엇을 만들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바늘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바늘을 찌르는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바늘은 잘못 찌르면 다시 뽑아야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느질할 때 실수하면 실을 뽑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옷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된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노처를 믿었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감정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늘을 계속 움직이면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어야겠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겠다고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외로움 때문에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친숙한 소리였습니다. 2시간 후 순자는 작은 파우치를 완성했습니다. 예쁘지는 않았지만 튼튼했습니다. 역시 손으로 만든 게 오래가. 순자의 오랜 좌우명이었습니다. 성급하게 만든 것은 쉽게 망가지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것은 오래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순자는 가계부를 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으려고요. 물건들 돌려받음. 노철 씨와 완전히 정리됨.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신중하게. 순자는 가계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다시 믿게 되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내일부터 다시 서예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철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다른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배워보고 예쁜 작품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재봉틀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잘못 깨맨 실은 뽑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더 단단해지는 거고. 이번 일로 순자는 더 단단해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순자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서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만드는 옷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만을 위한 옷 말입니다.